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다음 학기는 아니죠. 이제 또 컨벤션 파트가 끝나고, 호텔과 관광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컨벤션 파트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오답노트, 기타 등등 출제 유형들에 대한 일단 과제를 여러분 걸 검색해 본 결과 어, 조금 긍정적인 건 수업을 좀 잘 들었다. 이게 수업을 확실히 잘 듣고 그에 준하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좀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반면에 그냥 뭐 여러 문제를 그냥 복사해서 넣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자기 손해 같아요. 자기 손해 같고 뭐 점수로도 그게 표현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 손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관광이랑 이 호텔 파트 있죠. 그 부분에서 잘 듣고 좀 더 감을 많이 잡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파트로 넘어왔고요. 항상 또 수업하기 전에 많은 질문들을 하죠. 오늘의 질문은 저는 오랜만에 이런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어, 저한테 이제 아시는 제 멘토는 아니지만 멘토와 가까운 그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신념에 찬 행동인가? 아니면 공포 또는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한 행동인가를 어, 잘 보래요. 그렇게 잘 보라는 이유는 우리의 신념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것들로부터 차단되고 또 격리된 채로 남을 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 두려움으로 쫓겨가듯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두려움에 찬 행동들은 하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 무서워. 그런 계속 부정적인 믿음, 또 자신들의 약점들, 그리고 불안정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확신에 차고 성장해야 될 때, 반대로, 도망치고 있는 거지. 그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될 존재가 오히려 그런 쫓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의도된 부정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지. 또, 반면에 신념에 찬 행동은 눈앞에 놓인 상황보다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항상 무섭고 또는 어렵고 또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의 당장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렵다고 자신의 신념에 찬 행동을 저버린다면 어, 아까 전에 같은 그런 의도된 어떤 부정적 함정에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신념에 찬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당장은 손해 같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이 성장하고 그리고 어떤 신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확신에 찬 행동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끔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고 그것이 비록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괴로움을 주더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은 지금 당장의 어떤 두려움이나 초조함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뭐 예방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응급처치 같다면 신념에 찬 행동은 장기적으로 보면 치료이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런 행동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는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기제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강의에 빨리 출석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신호가 딱 걸린 거야. 이제 근데 신호를 어기고 뛰어서 도착하면 여러분들 출석 체크에 지각하지 않고 바로 도착할 수 있어요. 나는 1분도 얄짤없는 교수라고 칩시다. 하지만 빨간불에 건너지 않고 그냥 파란불 때 기다리면 반드시 지각이에요. 근데 그걸 기다려. 그냥 나의 원칙은 준법 정신. 나는 신호를 지키겠다. 도로교통상에서. 하지만 또 원칙이 나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겠다. 학교 출석 같은. 그 둘 중에 어떤 거에 여러분들이 신념 있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자아나 그런 가치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건널 수 있어요. 빨간불에 건널 수 있어요. 왜냐면 출석은 절대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뛸 수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신호를 어겼을 때 뭐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에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릴 수 있겠죠. 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진짜 약속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고 구조가 나와요. 그냥 진짜 너무 이게 지각을 하고 어떻게 약속 시간이 늦겠다. 그러면 그걸 당장 건너야 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미리 상대방한테 연락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겠죠.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지만 미리 전화를 하거나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지각할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연락을 해주는 습관이 들리게 되겠죠. 이게 보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건널목에 불법을 저지르고 건널 수 있어요. 그건 신념에 찬 행동이 아니에요. 신념에 찬 행동은 나는 약속 시간에 늦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늦게 되었을 때 어떤 방책을 생각하게 돼 있고 반대로 신호등에 빨간불이었을 때 파란불에서 반드시 건너가야겠다는 준법 정신을 지키게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각을 감내한다면 이런 생각을 신념에 찬 행동으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건넜다면 반드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장기적인 어떤 내 삶의 전체를 비추어 봤을 때, 지금 강의 시간에 늦는 것은 굉장히 일부분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신념에 차고, 확신에 찬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에 취해서 하는 행동들을 자주 하지 마세요. 자주 하지 말고 확신에 차고 신념에 찬 행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위험이나 신념에 찬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손해의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두려움으로 인한 행동인가 아니면 신념에 찬 행동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길 바래요.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호텔하고 관광 파트로 넘어왔는데 사실 호텔 파트랑 관광 파트는 조금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다 나오게 될 텐데 호텔 서비스가 어떤 거가 있는지 그리고 호텔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나중에 계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계산식들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또 관광에 있어서 어떤 관광 뭐 시설업에 대한 정의, 또 관광시설업에 대한 어떤 분류, 이런 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또 호텔의 발전사, 변천사, 우리나라 역사, 이런 것도 단골로 측정이 되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관광진흥법상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법규 문제, 이런 것들도 단골로 출제되긴 합니다. 그리고
식음료 파트도 한 번씩 나옵니다. 식음료 파트는 어떤 파트들이 나오냐면, 코스 요리에 대한 단계나,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음식이 어울리느냐, 그런 식음료 파트도 나오기도 하고요. 가끔 가다가, 베브레이즈에 대한 그런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다뤄볼 거고요. 기타 등등 여행업에 관련한 것들, 또 여행 시설업, 관광 시설업 등 이런 업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되긴 합니다.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앞에 이론이 정말 많거든요. 이제 이론 부 파트가 정말 많은데, 이론 파트를 다 읽어보고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알죠? 제가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말라는 거. 출제 예상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해설을 따라서 앞에 이론을 찾아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전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사전 준비 없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 오답 노트와 앞에 이론과 비교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해를 돕는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278쪽 바로 출제 예상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셨죠? 자, 278쪽 출제 예상 문제 파트 2 1번 문제입니다. 1번 관광진흥법상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 준비, 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은, 자, 나와 있죠. 자, 1번 국제회의 시설업, 2번 국제회의 기획업, 3번 국제회의 임대업, 4번 국제회의업. 여기서의 힌트는요, 관광진흥법상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개최 시설을 설치 운영이래요. 그럼 일단은 단순 기획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밑에 국제회의 개최 준비 등의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업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기획업도 시설업도 단순히 또 대관만 해주는 임대업이 아니라 국제회의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국제회의업 범위에 전체 범위를 포함하는 국제회의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설업, 기획업, 임대업을 넘어서 전부 포괄하는 국제회의업, 바로 4번이 답입니다. 자, 문제 좀 어렵죠, 이 부분은. 자, 2번. 다음 중 객실 점유율과 평균 객실 단가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점유율이 뭐예요? occupancy rate라고 하는 거죠. 객실을 얼만큼 점유했는가, 점유율, 퍼센테이지로 포함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 객실 단가, 어쨌든 매출이 얼마고 이 매출에 따라서 몇 방을 팔았는데 이 한 방당 그럼 얼마에 팔았는가를 보는 것이 평균 객실 단가입니다. average daily r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구하는 공식을 보는 거거든요. 먼저 객실 점유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예문이 나와 있죠. 판매 가능 객실 수, 총 몇 객실이 있냐고 보는 거예요. 판매가 가능한 거 500실이죠. 그리고 500실 중에 판매대 객실 수가 350실이래요. 그러면 판매되지 않은 건 150실이지, 그지? 그리고 객실 수입액이 얼마예요? 3,8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판매된 게 3,850만 원치 팔았어요. 그렇게 되면 객실 점유율부터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쉽죠? 객실 점유율은 500방 중에 350방이 팔았는데 이 350방에 대한 에버리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판매 가능한 객실 수가 총 보게 되면, 그렇죠? 500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방에 350방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곱하기 그냥 백분율로 환산하게 되면 객실 점유율은 총 500객실 중에 350객실을 팔았으니 점유율은 70%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객실 점유율이에요. 객실 점유율은 판매 객실 수 나누기 판매 가능한 객실 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된 객실 수는 350 나누기 판매 가능한 객실 수가 500이죠. 해보면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보면 총 7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 객실 단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객실 수입 단가는 일단 한 방에 얼마 정도 팔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 객실 수입액이 3,850만 원이죠. 이 3,850만 원인데 이걸 350실로 나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어쨌든 평균 객실 단가를 350방을 팔았는데 이게 한 방당 얼마 정도 팔았는지를 나눠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쉽죠? 잠시만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다음 중 T, W, O, B 트랜짓 위다웃 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이 말 생소하죠? TWOB에 대한 설명이 이 비자에 대한 설명이 좀 생소할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스톱오버라고 하거든요. 스톱오버라고 하는 것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톱오버와 TWOB는 많이 다른 파트입니다. 왜 다르냐면 스톱오버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을 가고 싶어. 홍콩을 가는데, 보니까 경유지에 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도 들렀다가 홍콩을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나는 홍콩을 갈 때 한 2, 3일 정도 스탑오버로 일본도 가고 싶어. 그러면 잠시 스탑오버로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바로 스탑오버라고 합니다. 그 스탑오버를 활용해서 사실, 저도 어렸을 때도 유럽 같은 데 가고 싶을 때 유럽에서 어디에 잠시 또 들렀다가 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를 다녀올 때도 일본에 한 일주일 머물 수 있는 스탑오버를 신청을 하고, 호주에서 돌아올 때 일주일 동안 일본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을 갈 때 중간에서 어디에 잠시 뭐 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지정해서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다든지, 그게 바로 스탑오버예요. 하지만 TWOB는 조금 다릅니다. TWOB는 뭐냐면 무사증 통과랍니다. 이게 여행객이 비자 없이 특정 국가에서 단기 체류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거기에서 여행 목적이나 관광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환승하기 위한 단기간 체류하는 걸 뜻합니다. 어떤 노선 중에서는요, 우리처럼 그냥 바로 환승해서 아니면 6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바로 환승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호텔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자 자체가 관광을 하거나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단순히 환승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내전이 있는 국가에 취재하기 위해서 뭐 한 3, 4일 정도를 어떤 국가의 비행기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체제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TWOB를 많이 받게 되고요. 특히 컨벤션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여행업, 관광업 업에 있는 그런 업에 있다 보면 이런 TWOB를 받아줘야 될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는 절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과 교류를 하고 있죠. 많은 국가들과 뭐 비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TWOB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불법 체류자들이나 기타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아니 환승을 위한 목적으로 잠시 있다가 아예 유령처럼 사라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비자입니다. 여기에 답은 바로 나오죠. 외교 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는 국가에는 뭐 적용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외교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잘 수립되어 있는 국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TWOB입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제3국으로 계속 여행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맞죠? 이게 TWO 비자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공항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출입공항이 바로 반드시 동일해야 하고요. 만약 틀리게 될 때는
출입공항과 다르게 될 때는 사실은 뭐 여기에 비자를 새로 받아서 그 나라에서 외교관사나 아니면 우리나라 주재원에 가서 새로 받아서 출입공항을 달리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공항이 동일해야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4번,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로부터 정식 비자를 받지 않아도 일정 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습니다.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로부터 비자를 굳이 받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게 있어요. TWOV를 받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국 가는 거에 대한 비자가 필요한 거 알죠?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TWOB를 받으면 러시아를 예를 들어서 갈 때 러시아에 가는데 중국에 잠시 한 이틀 동안 체류할 수 있는 TWOB를 받았다. 그러면 중국 비자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미 그런 외교 관계는 수립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한 TWOB 비자를 받게 됐을 때는 굳이 중국 비자를 이중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러시아로부터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이 바로 TWOB입니다. 그래서 이중일을 하지 않게끔 많이 이게 뭐죠? 일을 더는 거죠.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를 많이 발행합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호텔의 노쇼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여러분들 노쇼가 뭐예요? 노쇼가 뭡니까? 노쇼 났다, 노쇼 났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노쇼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노쇼는 고객이 예약을 하고 도착하지 않아서 팔지 못한 객실이나 아니면은 뭐 결제는 다 해놨는데 노쇼가 나서 그냥 빈 방을 말합니다. 시간 내에. 이 노쇼 체크를 사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체크인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만약에 진짜 급한 일에서 취소도 못하고 고객이 체크인 몇 시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밤 12시 정도가 다가오게 되면 노쇼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오늘 방문하실 분 오늘 많이 늦으신가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뭐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냥 노쇼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호텔의 노쇼는 부가적인 서비스의 수입을 올릴 수도 있고 뭐 효율성을 분배하는 거에 있어서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되게 도움이 줄 수도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약금을 걸고 실제로 팔지 못한 객실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호텔을 예약하게 됐을 때 전액 다 지급을 하지 않고 예약금만 걸고 사실은 호텔 예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호텔이 정말 항상 만실인 객실인데 대부분이 노쇼가 났어. 예약금만 뭐 예를 들어서 한 20%, 10%만 받았다. 그쵸? 그런데 노쇼가 나버리면서 그날 객실을 팔지 못한 거야. 다른 사람은 거기에 30만 원을 주고 숙박을 시킬 수가 있는데 노쇼가 나면서 예약금 한 5, 6만 원만 받고 그 호텔이 팔지 못한 거야. 그러면 결정적으로 노쇼가 나면은 손해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쇼율을 줄이려고 굉장히 활발하게 프론트에서 전화도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즘에는 OTA를 통해서 예약을 많이 하고 그리고 호텔에 예약하게 됐을 때 거의 뭐 전액 결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호텔은. 그렇기 때문에 노쇼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노쇼에 대한 비율을 많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 게 호텔입니다. 자, 그러면 노쇼율을 바르게 나타낸 것을 한번 볼게요. 노쇼율은요, 노쇼의 객실수 나누기 예약된 객실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약된 객실 중에 오지 않은 객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쇼된 객실수에 예약된 객실수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바로 노쇼율이 나오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노쇼 객실이 예약하고 오지 않은 손님이 10개다. 그리고 예약이 100개다. 총 200실이 있는 것 중에 예약이 100개고 오지 않은 노쇼가 10개야. 그럼 곱하기 뭐 10개
그쵸? 노쇼된 객실수가 10개, 그리고 예약된 객실수가 100개라 그러면 10개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을 해보면 바로 10%라는 노쇼가 나오는 거지. 이게 바로 노쇼율 계산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 노쇼율 계산은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